임진왜란의 성웅,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충무공이라는 칭호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의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을 가장 괴롭히고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존재는 바다 건너 왜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선의 조정이었을까요?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 두 번의 백의종군을 겪으며 겪었던 고난을 단지 간신들의 모함 때문이었다고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원균과 같은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함이 왕의 묵인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책의 무미건조한 기록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서슬퍼런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 선조의 지독한 질투와 그 질투를 더욱 키웠던 이순신 장군 자신의 치명적인 완벽적인 정치 드라마였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 도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해야 했던 나약한 군주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버렸다고 비난했고 조정 대신들조차 선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남쪽 바다에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가며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는 선조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아닌 이순신을 성웅이라 불렀고 선조는 그 칭송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권력은 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핀 꽃향기까지 지울 순 없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충성심보다 더 거대한 백성들의 지지와 명성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러한 왕의 불안감은 조정 대신들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왜 선조는 나라를 구한 영웅을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완벽한 성품은 어떻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그 순간부터 선조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복잡한 파벌 싸움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실력과 원칙만을 따르는 무장이었죠. 그의 파격적인 승진은 서인과 동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남인의 영수였던 유성룡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을 나라를 구할 제목이라며 선조에게 간언했고 선조는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정치적 기반이 약했고 그의 성공은 곧 그를 추천한 남인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 대비는 극명해졌습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북쪽 의주까지 피난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조정은 혼란과 무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옥포, 사천, 당포, 그리고 한산도에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왜군의 수륙 병진 전략을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무능에 절망했지만 이순신의 승전보에 열광했습니다. 이 열광은 선조의 귀에는 칭송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들렸던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승리가 조선의 승리임을 알면서도 그 승리의 그림자가 자신의 나약함을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왕은 영웅을 필요로 했지만 자신보다 더 빛나는 영웅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선조의 불안감을 눈치챈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의 정적들이었죠. 특히 이순신과 같은 전라좌수사 직책을 노리던 원균은 끊임없이 이순신의 사소한 실책을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이 전공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왕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균의 보고는 단순한 시기심의 발로였을지 모르지만 선조는 이 보고들을 단순한 시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치명적인 완벽주의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전장에선 빛났지만 조정에서는 독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원칙에 어긋나는 왕명이라 판단되면 그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조는 수군에게 육군을 지원하라는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굳이 위험한 해역으로 출격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이순신은 감정적인 저항이 아닌 냉철한 군사적 판단에 근거하여 왕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에 본한 장계에서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게 그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중요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왕의 심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순신의 이러한 태도는 선조에게는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선조는 이순신을 불러들여 직접 신문하고 싶었지만 전쟁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순신에게 끊임없이 견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모든 성공은 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끊임없이 주입하려는 왕의 지독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제거할 결정적인 명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이중 첩자 요시라를 이용한 계략이었습니다. 요시라는 가토 기요마사가 곧 조선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를 잡기 위해서는 부산 앞바다로 출격해야 한다고 조정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선조는 이 정보를 덥석 물었고 이순신에게 당장 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이 명령이 명백한 함정이며 수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산 앞바다로 나가는 것은 적의 본진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으며 이는 조선 수군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고 조정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는 선조에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던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거부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왕명이 거부당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영웅에 대한 지독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즉시 이순신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순신 장군은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선의 조정에 의해 그의 가장 큰 적이었던 왜군이 아닌 왕의 질투와 정적들의 모함이라는 서슬퍼른 칼날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압송된 후 겪어야 했던 잔혹한 고문과 그를 제거하려 했던 선조의 냉혹한 결단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비극적인 전개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에 준하는 혹독한 신문과 고문이었죠. 선조는 이순신에게 곤장을 치고 형틀에 묶는 잔혹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이순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을 당장 참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한 죄는 반역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의 왕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건진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의정 유성룡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선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순신이 비록 왕명을 거역했으나 그 충심은 변치 않았음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죽이는 것은 왜군에게 승리의 깃발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간절히 아뢰었죠. 유성룡은 이순신이 없는 조선 수군은 존재할 수 없음을 냉철한 현실을 들어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선조는 유성룡의 간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도 무서웠고 당장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영웅을 죽였다는 오명은 선조의 불안정한 왕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는 대신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일개 병졸로 복무하게 하는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영웅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굴욕이었던 겁니다. 이순신은 모든 것을 잃고 한때 자신이 지휘했던 전장으로 다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조의 총애를 받던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선조는 원균에게 이순신이 거부했던 출정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과는 달리 왕명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선조는 자신의 질투와 불안을 해소해줄 대리인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조의 질투와 오판이 얼마나 냉혹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는 달리 전술적인 판단보다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조선 수군의 원칙과 기강을 무시했습니다. 원균이 통제사가 된 지 불과 2달 후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원균은 선조의 명령대로 무리하게 출정했고 이순신이 우려했던 대로 적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전함도 남기지 못하고 괴멸되었습니다. 160여 척의 전함과 수많은 수군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균 자신도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피땀 흘려 건설했던 조선 수군의 모든 것이 왕의 질투와 정적의 무능함으로 인해 단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패전 소식은 선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왕의 질투와 오판이 나라를 멸망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선조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군은 칠천량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서해로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한양은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고 대신들은 다시 한번 왕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선조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이순신 장군만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왕의 자존심과 나라의 운명이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순간, 선조는 다시 한번 이순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직을 내립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와 백의종군을 함께했던 소수의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그를 용서하거나 신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다시 통제사직을 맡아 나라를 구하라 라는 비통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어명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냈던 수군이 눈앞에서 괴멸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 텅 빈 바다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정치적 배신과 인간적인 고통을 딛고 오직 12척의 배만으로 다시 한번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전력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질투와 조정의 부패에 맞선 완벽주의자 이순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나라를 향한 변치 않는 충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12척의 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가장 비극적인 순간, 명량해전으로 향하는 그의 고독한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12척의 배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냉대와 조정의 배신이 남긴 처절한 상징이었죠. 그는 명량이라는 좁은 해협에서 130척에 달하는 왜군 함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나라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오판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권력을 다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명량의 거친 물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홀로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내뱉는 생사를 초월한 결의였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완벽주의를 전술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는 명량 해협의 좁은 지형과 급류를 완벽하게 이용했고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대군을 격파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전보는 선조에게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다시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불안에 빠져야 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왕의 권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그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량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도 이순신 장군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왜군과 싸우는 동시에 조정의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일기인 난중일기에서 전장에서의 고통보다 조정의 냉혹한 정치적 압박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전장에서 빛났지만 조정의 눈에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주의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신뢰를 주었지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조정에서는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할수록 조정에서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완벽한 충심은 왕에게는 끝없는 불안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결국 임진왜란은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퇴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량해전,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그는 적의 탄원에 맞아 쓰러집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마지막 유언은 그가 얼마나 나라의 안위를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영웅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조정의 냉혹한 그림자였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후 선조는 그에게 영의정의 직책을 추증하며 성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송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제거하려 했던 영웅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전쟁의 종결인 동시에 왕의 질투와 완벽주의 영웅의 비극적인 정치 드라마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정이라는 정치의 바다에서는 결국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충심과 원칙주의는 선조의 불안과 질투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역사는 이 비극적인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 과연 개인의 완벽한 능력과 원칙이 권력의 불안정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그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였을까요? 권력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만 그 영웅이 자신보다 빛날 때 가차없이 그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벽한 자와 불완전한 권력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인간 본성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선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의 완벽주의가 없었다면 조선은 임진왜란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 고독하고도 완벽했던 충심이 조선을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었으며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핀 꽃향기까지 지울 순 없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온갖 굴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사이에 빈칸을 채웠던 수많은 사람의 뜨거운 감정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삶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남긴 승리의 기록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가 겪었던 지독한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적인 고뇌와 충심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지켜낸 조선의 바다처럼 그의 정신은 우리 역사의 갈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정치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